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리원리 시간이고요. 자, 조리원리 부분에서 차례 잠깐 봐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챕터가 조리원리의 개요라고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영양교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 개요는 딱히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개요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결국은 조리 내용들로 다 들어가게 돼요. 기본 내용으로. 그래서 조리 원리의 개요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각각 챕터별로 원래 한두 문제씩 나온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공청회 자료 때 조리 원리에서 4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처음 발표할 때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 서류, 두류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공유가 있고 서류가 있고 두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유 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유로도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의 특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과목도. 그래서 식품학하고 그 다음에 조리 원리하고 조리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양사 시험 문제로는 같이 포함되는 것이 식품 미생물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들어갔던 과목인데 이 말이 조리 원리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조리 과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서 그 책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2016년 이제 영양교사 시험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치즈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4점짜리 문제였었는데 치즈를 만드는 것을 이제 카제인을 가지고서 말하는 등전점을 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등전점에 있어서 등전점에 해당이 되는 4.8보다 더 낮을 때와 더 높을 때 내 차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설명해라 라는 문제, 분명히 치즈였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즈의 응고 문제를 가지고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정전기적 반발력과 등전점으로 설명을 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식품학 문제예요? 조리원리 문제예요? 식품학 문제죠. 식품학 문제인데 식품학 문제이면서 이 응고에 대한 부분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물론 식품학 문제로 해서 변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의 변성 문제. 그래서 이 변성 부분은 워낙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물리적 변성, 화학적 변성, 변성의 원리. 그래서 뭐 변성의 원리에 대해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에서 2, 3, 4차 구조는 바뀌어도 1차 구조에 펩타이드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거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변성이 나올 거고 또 예전에 시험 문제로는 물리적 변성이냐 화학적 변성이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로서도 잘 나오기도 했었어요. 변성 파트는 워낙 식품학 문제에서. 근데 이거를 치즈의 응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카제인의 등전점에서 pH 4.8에 해당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서 산성으로 가게 되면은 CO2에 해당이 되는 음전화 쪽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차지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등전점보다 높은 쪽에서는 암모니아에 해당이 되는 양이온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전화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이 응고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조리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유 부분에서 워낙 제일 중요한 단어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응고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조리 원리에서도 제가 설명할 때 우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응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유청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웨이 프로테인에 해당이 되는 유청 단백질의 응고와 카제인의 응고를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청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에 해당이 되는 거. 락토가 유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에 응고에 해당이 됐었을 때 첫 번째가 열에 의해서 얘는 응고가 되고 카제인은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얘기하는 것이 산과 레닌이라는 효소와 여러 가지 염류물질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것이 바로 카제인의 응고다라고 이제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응고가 되는 것을 정전기적 반발력, 등전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치즈에 레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젖산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산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젖산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그럼 유제품 내 우유 신선한 우유는 pH가 6.8 정도란 말이에요. 6.8은 아직 등전점에 안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젖산균이 증식되게 되면서
pH가 저하하게 되면은 등전점에 가까워지겠죠. 등전점에서는 정전기적 반발력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침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응고가 발생되는 기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품학 문제이면서 결국은 조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약간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4점짜리 문제, 치즈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2012 전년도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전문 문제가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1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서 식단표가 있었죠. 식단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보리밥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청포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미숫가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었죠? 식혜가 있으면서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도 쭉 있었어요. 다른 메뉴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만 이제 꺼낸 거죠. 꺼냈을 때 탕평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몇 개를 꺼냈었을 때 다음 그 식단에서 전분의 조리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전분에 해당이 되는 걸 나타내고 그거의 조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보리밥에서는 전분의 뭐예요? 호화. 그 다음에 청포묵에서는 전분의 겔화. 미숫가루에서는 전분의 호정화. 식혜에서는 전분의 당화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말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류, 이 문제는 좀 저도 황당했던 것 같아. 이거 기억나시죠? 공류 문제를 가지고서 공류 파트에서 공류가 왜 인류의 이거, 그러니까 올해 그 주식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 쓸 거야? 그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봐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공유 파트에 대해서 물었던 게, 첫 번째가 뭐 예를 들어서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할 수 있잖아. 오랫동안 쉽게 변폐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있다. 운반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열량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들어가게끔 써줘야 되는 뭐 그런 약간 황당한 문제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물었던 문제가 매번 이거 공유 부분에서 식혜로 제가 워낙 또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식혜를 만드는 제조 원리를 따로 하나 써준 거죠. 그래서 식혜를 이제 당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삭히고 난 다음에 밥알이 위에 뜨면은 밥알은 건져내고 그 다음에 식혜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따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식혜물은 끓였다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알은 분리해서 찬물에 씻는다. 식혜는 끓인다. 이 밑줄을 쳐놓고 나서 이 과정을 이유를 쓰고 관능적인 특성으로 설명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밥알은 왜 건져낸 다음에 씻었을까요? 밥알은 나중에 식혜에 섞었을 때 밥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가수분해를 중지시킨 거예요. 효소작용을 중지시켜서 밥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찬물에 씻어줬던 거고요. 식혜물은 왜 끓였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밥알이 흩어져 버리면은 그 씹는 맛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식혜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효소작용을 정지시켜야지 신맛이 나지 않게 돼요. 쉬지 않게, 시큼하게 돼버리잖아. 안 그러면 계속 뜨거운 상태에 놔둬버리게 되면. 그래서 끓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했던 문제가 공유 문제로 나왔었어요. 10점짜리 문제로 좀 크게 나왔던 게 이제 전년도 문제의 유형이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파트에서는 워낙 전분 문제로 해서 잘 물어봐요. 전문 문제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두류가 있게 되는데 두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부 문제로 해서 주로 물었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장으로 물었었죠. 장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이제 문제 출제를 하면서 제가 왜 제조가공 쪽이 포인트가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재래식 간장 된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메주에다가 소금을 넣고 나서 두 개를 이제 혼합하고 난 다음에 발효 숙성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르기를 하게 된다. 가르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고체 부분과 액체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간장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고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시 저장하게 되면은 된장이 되는 거고 생간장 부분은 다리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간장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과정의 효과를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것이 작년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거는 미생물학 쪽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리 파트에서 제가 두류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균주 얘기는 간단하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래식 간장에 해당 간장된장은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를 동시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메주에다가 메주를 띄운 다음에 여기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엮는다. 그래서 지푸라기에 들어가는 균이 바실러스 सब틸리스잖아요. 이 균주를 이용하게 되고 이 균주를 바로 이용해서 발효 숙성 과정에서 여기 바실러스 सब틸리스가 만들어낸 주 이제 효소 작용이 바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발효 숙성 과정에서 바로 메주에 들어있던 단백질, 메주에 들어가 있던 일부 전분류가 분해가 되면서 바로 아미노산, 펩타이드 구조가 끊어지게 되면서 맛난 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밀라제가 작용하게 되면서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맛난 맛, 감치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 분해가, 아미노산이 생성되게 되고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젖산균들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만약에 미생물학이었다라고 했다면은 자이고사카로마이세스 균주라든지 페디오코코스 할로필러스 이런 균주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는 언급을 안 하지만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알코올 발효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젖산 발효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당화 과정, 아미노산 과정, 알코올 발효 과정, 유기산 과정으로 인해서 맛이 향상되는 것이 발효 숙성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는 뭐냐? 효과를 쓰고 그 이유를 써라라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발효 숙성 과정에서. 그랬다면은 바로 맛이 생성되는 과정인 거죠.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젖산균의 작용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만들어낸 균주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유기산 생성으로 인해서 맛이 좋아지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발효 숙성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가르기를 하게 돼서 고체부와 액체부인데 생간장은 반드시 다리기를 해야 돼요. 왜 다리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죠. 그럼 다리기의 효과를 한 줄로 쓰라 그랬잖아요. 한 줄에 해당이 되는 효과는 저장성 향상이에요. 저장성 향상과 풍미, 계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식혜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끓여줬죠. 놔둬버리게 되면은 미숙한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맛이 나버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간장의 경우에도 끓여주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쁜 미생물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저장성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끓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장성 향상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미숙한 효소와 다른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작용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다리기 과정이다라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작년에 두류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류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은 두부 문제를 많이 물었었는데 된장간장 문제가 나오기도 했던 파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류, 서류, 두류 이 파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챕터 3 보시면은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으로 해서 나와 있게 되는 건데 유제품 문제가 나왔었죠. 우유 문제가 나왔었는데 A에서 2점짜리 문제로 우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유에 대해서도 나왔던 것이 이제 바로 살균법을 첫 번째는 물면서 72도, 75도에서 살균하는 몇 초간 살균하는 방법을 무엇라고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살균이 좋은 살균, 고운 살균 이러한 살균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유 속에 뭐 활성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는 내용 두 개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72도, 75도에 해당이 되는 살균법은 무슨 살균이에요? 고온 살균이죠. 얘는. 그러니까 고온 살균이고 60, 65도가 저온 살균인 거고 얘는 고온 살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유 안에 어떤 효소가 없어야 돼요? 알카린 포스파타제죠. 그래서 바로 알카린까지 보통 안 쓰기도 해요. 근데 알카린 포스파타제 해당이 되는 이게 이제 없어야지. 이게 이제 보통 충분하게 살균이 됐으면은 이 온도에서는 얘네가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카린 포스파타제가 없어야지, 검출이 안 돼야지 살균이 제대로 된 거고 포스파타제가 여전히 있다. 그럼 살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카린 포스파타제, 이 포스파타제라고 써도 돼요. 보통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쓰는 우유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것과 더불어서 식품학 문제식으로 해서 아까 치즈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치즈 문제로도 물어봤었고요. 자, 이러한 특징들 있었고, 작년에도 나왔었구나. 그러니까 2014년에도 나왔던 게 우유 가열취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배추, 밀가루, 우유 가열취에 동시에 들어가는 성분,
그래서 양배추의 불쾌치로 사용되는 성분, 밀가루의 망상 구조를 연결하는 성분, 우유 가열취시 나오는 여러 가지 걸 물었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글루테닌 얘기하면서 잠깐 SS 결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황이었던 거예요. 황이고 가열취에 해당이 됐던 것은 황화수소였던 거였고 그래서 황과 황화수소 썼던 것도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복합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요. 치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이쪽은 워낙 또 자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조리법으로도 나오고 그다음 또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 제거법으로도 나오고 했던 문제였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 문제에서는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생선에 있어서 비린내 잡기 위해서 된장 이용하잖아요. 된장을 이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콜로이드의 흡착성이었잖아요. 그거 찾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또 영양사 쪽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과일류, 채소류, 그 다음에 해조류, 버섯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이제 채소류 파트에서 오이 피클 오이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오이 피클 오이지가 나오게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였어요. 이제 오이 피클 오이지를 담을 때 염화 칼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오이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성분과 결합을 해서 단단한 질감을 가지게 된다. 뭐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무엇과 그 오이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성분이 만나서 그러니까 쉽게 물러지지 않는 질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자리는 얘가 이미 염화칼슘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뒤쪽은 오이 안에 들어있었던 팩틴과 결합을 하는 거죠. 팩틴과 결합을 해서 칼슘 팩테이트를 형성하면서 바로 아삭한 질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만은 또 다르게 설명을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김치를 담글 때 배추김치를 담근다라고 했었을 때 절이기가 들어갈 때 반드시 굵은 소금에 해당이 되는 천일염, 호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꽃소금, 가는 소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렴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NaCl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채소 속에 들어있는 팩틴과 결합을 해서 칼슘 팩테이트, 마그네슘 팩테이트를 형성하면서 아삭한 질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칼슘, 마그네슘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이지에서 미리 이걸 줬던 거예요. 염화칼슘이라고 여기서는 답을 줬으니까 얘는 칼슘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칼슘 팩틴. 그래서 칼슘 팩테이트 이런 아삭한 질감. 그러니까 김치 문제 봤던 친구들은 당연히 다 이 학생들은 다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됐던 거였었고요.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것은 채소, 과일 이쪽에서는 많이 나온 문제가 특히 과일 부분에서는 잼 문제로 해서 잼 젤리 문제로 나오게 되면서 워낙 팩틴 문제로 해서 잘 나오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팩틴 같은 경우에도 팩틴 서브스턴스, 팩틴이라는 물질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프로토팩틴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성숙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팩티닉 액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팩틴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는 거고 너무 얘가 이제 물러서 완전히 과수가가 돼버리게 되면은 팩틱 액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프로토팩틴일 때는 걔를 만들 수가 없고 바로 성숙과에 해당이 되는 팩티닉 액시드 단계에서 적절한 당도 있고 적절한 산도 있고 적절한 팩틴도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잼젤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특징들 묻는 문제가 워낙 잘 나왔던 문제 이쪽 파트에서 2차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문제로도 워낙 이쪽 파트가 있었던 건데 여전히 팩틴 문제로 해서 칼슘 팩테이트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일류 채소류 파트였었고 그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채소류 부분에서는 또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색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색소 파트에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특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클로로필이 산이 되었을 때, 클로로필이 알카리가 되었을 때 각각 이름들이 달라지잖아요. 페오프틴, 페오포비드, 클로로필리드, 클로로필린. 이 특징들 묻는 그 클로로필 문제가 여전히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번에 나왔었어요. 색소 문제, 이러한 특징들.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챕터 5에서 이제 당류, 유지, 조미, 향신료라고 했는데 유지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튀김 문제로 해서 잘 묻는 문제죠. 튀김 문제이면서 이거는 식품학에서 산화적 산패, 가열 산패 여러 가지 산패 문제로 해서 같이 또 연결시켜서 물어요. 유지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뭐 조미향신료에서도 문제 자체로 묻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다른 조리 과정 속에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파트만 찝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거고,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까 이 단계에서도 막연하게 이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익지 않은 미숫가루였을 때는 프로토펙틴, 성숙가루, 이 이름들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찝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고메톡실 팩틴이고 뭐가 저메톡실 팩틴이고 어떤 게 칼슘 마그네슘을 이용한 각효결합이었고 어떤 것을 다이어트에 이용할 때는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차이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원리 실습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식품학 베이스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식품학 부분하고 잘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나가면서 다시 기출문제 조금씩 제가 같이 건드려주면서 여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거 찝어가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식품과 조리라고 나오면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 식품과 음식의 차이를 이제 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러니까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쿠킹, 뭐 조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개념에서 식품은 약간의 식재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음식은 테이블 위에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리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조리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열조리라는 것도 있고, 나는 그냥 생고구마를 나는 그냥 씻어서 잘라서 그냥 먹겠다라고 하면은 굽지도 않았고 튀기지도 않았고 삶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생고구마를 씻는 과정,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먹겠다.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고구마 스틱으로 그냥 생으로 먹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리 그러면 무조건 가열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리에는 가열조리도 있고 비가열조리도 있더라. 비가열조리의 대표적인 것이 채소, 과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회, 날회, 샐러드, 냉채,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비가열 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리라고 해서 무조건 열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비가열 조리도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가열 조리를 다시 구별을 하자면은 가열 조리에서도 물을 이용하는 습열 조리법이 있고, 그냥 굽거나 튀기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은 건열 조리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나는 그냥 마그네트론, 마찰열을 이용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가열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리의 분야를 일단 식품에서 음식으로 넘어가는 모든 단계를 조리라고 볼 수 있고, 조리에는 가열조리도 있지만 비가열조리도 있더라. 이렇게 봐주셔야, 넓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식품이란 기호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반조리식품 혹은 조리식품,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정의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식품을 얘기할 때 1차 기능, 그 다음에 2차 기능, 3차 기능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1차 기능은 말 그대로 이거를 먹어서 내 몸에 영향이 되는지 영양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을 식품의 1차 기능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2차 기능은 기왕이 먹는 거 나는 내 기호에 맞게끔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이 기호성을 갖게 된 것을 2차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3차가 이제 바로 요즘에 들어가는 식품으로 해서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의 개념. 그래서 바로 3차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식품이 이제 주 특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나는 생체 조절 기능까지 같이 가고 싶다라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생체 조절 기능의 대표적인 것들,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노화를 방지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뭐
면역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다. 면역을 강화하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체 조절 기능의 대표적인 뭐 생리활성 여러 가지 생체 조절 생리활성 이러한 것들로 보는 것이 바로 3차 기능적 식품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식품들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밑에 거 보시면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식품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에서 5가지를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보통 4가지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영양적인 면, 기호적인 면, 위생적인 면, 경제적인 면까지만 얘기했다면, 최근에는 환경적인 면까지 들어가죠. 환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적인 면에서는 기왕이면은 5대 영양소의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소화흡수도 쉽고 그 다음에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기호적인 면에서 식품의 빛깔, 냄새, 맛, 형태 등을 좋게 하는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단체급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식품을 얘기할 때 식품의 품질 얘기를 하잖아요. 품질, 단체급식, 그러니까 급식에서의 우리가 식품에서의 품질 얘기하게 되면은 3가지 품질이 뭐예요? 당연히 영양적 품질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양적 품질로 우수해야 되고, 그죠? 나중에 분명히 비타민C가 많았던 건데 다량 조리하고 났더니 비타민C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양적 품질 우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급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만큼 위생적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관능적 품질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고 싶은 기호도 해당이 되는 관능적 품질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조리 파트에서도 관능 검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잖아요. 특히 그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그랬을 때 관능 파트에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능이 영어로 sensory, 관능 그러잖아요. 그래서 sensory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관능 이랬더니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섹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어일으키지, 애초에 막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관능평가를 하지 말고 감각평가로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관능평가가 아니라 감각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sensory evaluation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그죠? 오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었을 때 먹고 싶어야 돼.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일단 들어오는 것을 맡았을 때 우리가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고 풍미가 있잖아요. 냄새는 보통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고 향기는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풍미는 단순히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말하는 풍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단순히 코에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한 입 깨물었었을 때 혀를 통해서 퍼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끝없이 변하잖아. 끝없이 변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예전에는 막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혀 내밀면서 혀의 앞쪽에서 뛰어난 맛이 단맛이고, 뭐 옆쪽이 신맛이고, 전체적으로 짠맛이고, 맨 뒤가 쓴맛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혀끝으로 먹어야지 맛있다 그렇지. 그럼 아이스크림을 혀끝으로 핥아 먹지. 중간으로 말아 먹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최낙원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서울대 식공과 출신 분이신데, 혀가 아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가 아니라 뇌다, 뇌. 모든 것은 뇌로부터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식품 영양의 영역에 식품 공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식품 공학의 영역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브레인, 뇌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인데, 맛이 뛰어난 것도 혀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뇌가 뛰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소믈리에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혀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조리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뛰어날까요? 후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후각 체계가 쫙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이 향을 맡으면은 이 향에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있어서 어떤 향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인 소믈리에 그 테스팅 할 때 그 사람들의 경우에 3가지가 블렌딩된 그걸 마신대요. 그러면은 이 블렌딩된 것을 먹으면서 각각의 포도 종을 다 알아맞추는 거죠.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다, 메를레다, 뭐다 아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알아맞추고 빈티지 얘가 얼마쯤 된 것인지까지 이제 알아맞추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연습이래, 연습. 끝없이 연습하면서 이 향에 뭐 풋과일 향이 있었을 때는, 아니면 달콤한 향이 있었을 때는, 과일 향이 있었을 때는, 유자향 비슷한 향이 있었을 때는 연습 체계래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뇌하고 연결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맛이
맛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혀보다는 오히려 뇌를 얘기를 하게 돼요. 뇌 파트. 그래서 실제로 그 치매 노인분들의 경우에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이분이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는 거를 냄새를 통해서도 감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뇌의 감각이 떨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특징들을 잡는데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눈과 코와 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코에서 나는 냄새, 향기뿐만 아니라 입에서 씹어서 터뜨렸었을 때 나는 향까지 얘기하는 플레이버라는 단어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 씹었을 때 아삭한지, 쫄깃쫄깃한지 아니면은 뭐 바사삭 깨지는 느낌이었는지 해당이 되는 조직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귀로 들었을 때 맛있는 소리가 났는지 아니면은 뭐 별로 인소리가 났었는지라고 했었을 때 바로 눈과 코와 입과 그 다음에 감각 해당이 되는 뭐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감각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감 테스팅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관능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이러한 평가를 해서 뽑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들 뽑거나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3%, 6%, 9%, 1.2% 이 소금물을 갖다 놓고 나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 A에 해당이 되는 상품하고 A, B가 섞여 있었을 때 첫 번째 거 먹어보고 나서 두 번째 차이 식별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뭐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농도를 감별할 수 있는지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관능평가, 감각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음식이라는 건 맛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능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위생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적, 기호적으로 훌륭한 식품이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다면 가치가 없다. 위생. 그래서 그 해썹 워낙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해썹 이름 바뀌었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이름 작년 뭐 바뀌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경제적인 면. 작년에 제가 그 이제 공공기업에서 위탁사를 이제 위탁사 뽑는 날 있잖아요.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원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위탁할 곳을 닦겠다라고 이제 하고 나면은 입찰 공고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발표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날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올지 몰라. 그래서 15분 동안 시간을 줘요. 자기네 거 이제 PT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정말 그 듣다가 몇 개 업체들은 일어나서 당신 같은 사람들 음식하지 말라고 막 이 욕이 나올 만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그곳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기관이었는데 한 끼 식사를 2,500원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비용이 2,500원이야. 근데 이 비용이 비싸다며 2년 동안 운영했던 사람들이 일식, 국, 4찬에 해당이 되는 찬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며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0원 식단을 내고 그러니까 식재료비가 2,500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낸 식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먼저 이제 그 심사위원 자격으로 가서 먼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거기 담당했던 분이. 그래서 밖에서 김밥 얼마에 드세요? 요즘에 김밥 3,000원, 4,000원이라고. 밥에 국에 반찬 4개 찾으시면서 2,500원 말이 되냐고. 거기다 대고 뭐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뭐 어쩌네.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이제 다른 데서 일하는 이제 구청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직영으로 하면서 현재 지금 식단가 얼마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청의 경우에도 3,500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일단 단가 차이가 1,000원이나 나고 말이 1,000원이지 몇 퍼센트야. 50% 이상 차이가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봐라 이거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고 나서 2,500원 정도에 입찰할 사람이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들어온 거야.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래도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날 한 6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군데가 결국은 어느 푸드가 됐어요. 됐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500원짜리지만은 3,000원 해주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였냐면은 새로운 신생업체야. 신생업체다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에 우리가 메뉴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마진율 다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워낙 포화시장이다 보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2군데 정도 업체가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한 남자분이 오셔갖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대표가 자기 와이프래. 이제 이름이 이렇게 PPT를 띄워놨는데 PPT도 웃겨요, 정말. 막 띄워놓으면 딱 설명을 하는데 저기 있는 이름이 우리 마누라야. 막 이러면서 마누라가 사업을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아침마다 직접 장애를 거기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장을 본대요. 직접 나는 장을 본다. 이러고 나서 우리 마누라는 그 고객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매번 가을이 되면은 고추를 사다가 옥상에 고추를 널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천연 그 태양초 고추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서 이걸 빻아서 조리원들과 같이 닦은 다음에 빻아서 고춧가루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11월 말이 되면은 메주를 삶아서 그 메주를 담근 다음에 조리실 한 켠에다 메주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네는 모든 걸 직접 한다. 그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거야?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갖고 김치는 어떻게 하시냐고 직접 담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첫 번째 위생관리. 두 번째 그 조리원 여사님들은 뭐냐고. 조리원분들은 뭐고 막 이 사람들 운원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저런 마인드라면은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운영비를 쫙 쫓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을 넣어놨는데 300씩이 들어가는 거였었거든요. 300씩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이야. 이 300씩에 나가는데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 1명에 해당이 되는 인건비 얼마 잡아놨냐면 100만 원 잡아놨어요. 100만 원 잡아놓고 조리원 100만 원 잡아놨어. 그래서 이제 질문하잖아. 이분 발표 끝나고 나서 홀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양사 나와서 하면 된대. 그래서 뭐 다들 막 이게 점수 막 제일 끝점 이제 매우 열악하다 막 점수 막 주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저 따위 마음가짐으로 여기 와갖고 저 하는 사람들 저 사람 뭐냐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훌륭하시네요. 매주도 띄우시고 태양초도 만드시고 막 이랬던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최악이었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보면서 아직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 학생들 보면은 진짜 열악한 게 연봉 1,800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800이고 6개월 인턴 동안은 100만 원이야. 그러면서 뭐 열정을 가지고서 해라 막 이러는데 아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결국은 그 밖에서는 5,000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김치찌개 하나를 먹으면서도 내부에서는 일식 4찬 반찬이 들어가면서 2,500원짜리를 내면서 아깝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물론 대량 조리면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큰데 가면은 단가 3,000원 넘어가는데 별로 없어요. 직원식에 해당이 되는 데는 3,000원, 3,500원이 대부분 허다예요. 그러면은 알잖아. 거기에서 그 실제로 식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절반 이하가 돼야지 이윤이 남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이제 재료들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태더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경제적인 면 때문에 문제가 이윤 추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괜히 열이 받았고요. 다음 보시면은 자, 5번째가 저도 영양사 했어요, 여러분들. 길게 못했어요, 길게. 짧게. 10년, 10개월. 짧게 했어요, 짧게. 그래서 짧게 끝내고 그다음 갖고 꿈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컨디션 안 좋은 날 꿈꿔요. 꿈꾸고 있으면 발주를 안 했네? 왠지 막 꿈속에서 나 발주 안 했어. 막 이러다가 이제 이건 이제 진짜 몸 안 좋은 날이야. 이제 두 번째로 몸 안 좋은 날은 막 꿈꾸다가 막 출근을 했는데 조리원 여사님들이 다 안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이러다가 막 이런 적 있는데 꿈 꿀 때 아무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남자들 군대 가는 꿈처럼 저는 여사님들 발주 않는 꿈이 제일 무서워. 그런 꿈이 있어요. 아무튼 자 환경적인 면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음식 해당이 되는 것이 로컬 푸드,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에코 쿠킹, 로아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라는 말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먼저 나왔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400km 이내에 해당이 되는 음식들을 먹자. 이게 로컬 푸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좁을수록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쓰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40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로컬 푸드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컬 푸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의미,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는 뭐냐면은, 자, 식품, 그러니까 트럭, 운반차에다가 실는 무게와 운반차가 움직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가 많아지고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차가 연료를 많이 쓰게 될 거고 CO2 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 그러니까 식품이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짧게 하자는 얘기가 결국은 로컬 푸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선한 그 지역 내에서 하고 CO2 가스가 생성되는 것을 줄여야지 결국은 지구가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슬로우 푸드 얘기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패스트푸드의 반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가면은 저쪽에 양수리 쪽인가요? 이쪽 양평 이쪽 넘어가는데 보면은 슬로우 푸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슬로우 푸드 문화원도 있고 슬로우 푸드 협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그 어느 교수님이 막 열을 내시면서 이탈리아가 이제 이 슬로우 푸드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에 놀래고 그래. 자,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얘네가 이제 로고가 달팽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느리게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말에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음식,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그대로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훨씬 큰 게 바로 슬로우 푸드예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의 경우에가 최소한 1년이잖아. 김치, 발효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음식은 이미 예전부터 슬로우 푸드다.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이탈리아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을 등록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그 교수님이 계신 적이 있었었는데,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역 음식과 더불어서 전통 음식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슬로우 푸드, 에코 쿠킹도 메아리, 그린 푸드 테이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환경 보존의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로하스 보시게 되면은 일부러 제가 써놨는데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건강한 삶 앤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이 지속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지속. 이게 이 지속이라는 것이 바로 지구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자. 그래서 바로 로컬 푸드다, 푸드 마일리지다, 슬로우 푸드다, 에코 쿠킹이다, 로하스다. 모든 것들이 바로 단순한 음식에서 넘어가서 환경 보호까지 의미가 들어간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크게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환경적인 면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조리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조리는 가열조리도 있고 비가열조리도 있다.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첫 번째 기호성 증진이라고 했는데 썰고 가열하는 동안에 맛과 냄새, 온도, 질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맛의 증진, 또 여러 가지 색깔의 배합, 다양한 조리 기술을 사용하고 용기가 다양화되고 부재료를 사용한 장식 등으로 본래 식품 자체보다는 아름답게 만들어서 식욕을 증진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그 분자 요리 아시죠? 해보셨어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뒤에 나오는데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성이래요. 조리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예술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거든요. 1%도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먹고 말지 이거를 뭘 예쁘게 만들고 이러는데 예전에 이제 참새 요리를 가지고서 그 분자 요리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자 요리라는 것이 결국은 말 그대로 미슐랭 뭐 3스타 이런 사람들이 분자 요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에서 원자, 분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그 뭐 특성을 이용하고 원재료의 특성을 이용하되 전혀 다른 새로운 요리를 창출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였죠. 그 중에 하나로 있었던 것이 그 석류 주스에다가 석류 주스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망고 주스라든지 하게 되면은 석류는 붉은색이고 망고는 노란색이잖아요. 여기다가 검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뭐 자이로즈라든지 잔탄이라든지 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검류 물질을 같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주스에다가 잔탄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탄당에 해당이 되는 잔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넣고 나서 혼합한 다음에 얘를 막 저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졸처럼 처음에 됐다가 나중에 겔처럼 굳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거를 주사기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아직 완전히 굳기 전에 주사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주사기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 피스톤 누르는 힘에 따라서 떨어지는 굵기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 넣어서 바로 이제 겔로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염화칼슘 같은 물질이 들어있으면 빨리 응고가 잘 돼.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면서 노란색, 빨간색 캐비어 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특성을 이용한 것도 일종의 뭐 분자 요리로 보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러는 건데 저는 과연 이게 뭐 별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참새를 이용해서 참새 요리를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건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때 호텔 한번 갔다가 일단 호텔은 20% 차지가 붙잖아요. 테이블 차지, 서비스 차지 20%가 붙는데 옆에 그 캐비어 요리가 있었는데 24만 원인 거예요. 24만 원이면은 거기에 4만 8천 원이 더 차지가 붙는다는 얘기잖아. 3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시킨 거예요. 봤더니 캐비어 한 조각도 아니야. 조금 슬라이스 한 다음에 소스만 찌지지지 뿌린 다음에 이게 30만 원짜리인 거잖아. 그 캐비어 하나 나오고 나서 야 짱이다 막 이랬었는데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요리가 있었을 때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여간 뭐 저는 조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셰프의 경우에 가장 뛰어난 특징이 이제 예술적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색깔 감각도 있어야 돼서 실제로 푸드 아티스트라든지 뭐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미대 출신들이 굉장히 잘한대요. 미대 출신들이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이용하더라도 색감 있는 것들, 피망이라든지 파프리카, 색감 있는 것들을 이용했었을 때 확 그 여러 가지 색감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술적 특징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또 아린맛, 독한맛 등 불쾌한 성분을 제거되고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을 제거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음 영양적 효용성 증가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리 과정을 거쳤는데 조리 과정을 통해서 얘가 본래 가지고 식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양소가 조리를 하고 나서 음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영양가가 더 높아졌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조리라는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찌되었건 조리에 따라서는 물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죠. 조리에 따라서는 열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물이 지나고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음식이 되면은 영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예요. 줄이자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의 의미로 조리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콩하고 밥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콩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함황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메치오닌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곡류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은 제안아미노산으로 리신이라는 것이 부족하더라.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조리를 하게 되면은 콩 리신이 보완해주고 메치오닌은 밥이 보완해주면서 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담백가가 매우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서 영양적 효용성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지. 조리 자체를 통해서 없던 영양소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조합을 통해서 영양가를 보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없었던 영양소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러한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조리 방법, 식사량, 감정 상태, 주위의 환경. 지금 주위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밖에 지금 계속 신경을 쓰시느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소화기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감정 상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은 뭐를 먹여야 될까요? 고기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차 마시고 있으면은 배가 고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 그래서 짜증이 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저쪽 상대방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불러지잖아. 지금 여러분 기분 좋잖아, 지금. 배부르고 따뜻하고 밖에 빗소리 들리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은 릴렉스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단은 배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얼른 고깃집으로 데리고 가. 근데 절대 상추쌈은 드시면 안 돼. 막 이에 막 껴. 우리 선배가 이제 예전 남자 데리고 갔다가 막 고기쌈 먹고 한참 얘기 잘하고 나서 다 와서 집에 왔더니 그 상추가 그대로 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연락은 당연히 안 왔지, 남자한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제 감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 보시면은 자, 저장성과 수동성, 조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면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억제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제 AW 많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었을 때 보통은 0.7 아래로만 떨어뜨려도 미생물의 증식을 많이 억제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수분 활성도를 이용한 조리법,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식품의 보존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건조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절임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장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다음 네 가지 당장법, 건조법, 초절임법, 염장법 혹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원리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초절임법이겠죠. 자, 당장법도 이것도 탈수, AW를 낮추는 현상, 건조도 AW를 낮추는 거, 염장도 AW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pH 조절인 거죠. 이런 식의 문제도 예전엔 있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AW를 조절하는 것, 이거는 pH를 조절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를 통해서 저장성, 수송성, 또 가열을 통해서 식품 중의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 기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며 먹는 즐거움과 조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즉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의 혼합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맛을 도출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리, 크리에이티브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자, 잠깐 여기까지 기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잠깐 쉬고 조리의 기초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자세요 이제. 날씨 진짜 이상해.